이 그림은 1990년 5월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스에서 일본의 한 사업가에 의해 8,250만 달러 약 1천억 원에 낙찰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가시엘 박사의 초상, 빈센트 반 고흐의 유작입니다. 살아있을 때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한 가난한 화가 고흐는 1890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은 뒤 100년 만에 그 가치를 최고의 가격으로 인정받습니다.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개혁가 목사인 아버지에게 태어났습니다. 반 고흐라는 이름은 고흐가 태어나기 전 죽은 형의 이름을 딴 것으로 죽은 형을 평생 그리워하던 어머니는 고흐에게 냉담했고 동생 테오와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황야에 서 있는 아버지를 그리는 일이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숲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그림도 정말 그리고 싶구나. 훗날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엄격한 아버지와 냉담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고흐를 미치광이 화가로 기억하지만 고흐는 사실 상당한 독서광이었습니다. 많은 문학서적과 종교서적을 탐독했고 11살에 입학한 기숙학교에서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를 능통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고흐에게는 어릴 적부터 그의 삶을 지배한 치명적인 병력이 있었는데 바로 간질 발작과 정신장애였습니다. 훗날 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의 정신장애를 조울증과 조현병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정신장애는 고흐를 평생 괴롭히며 삶의 많은 부분을 상실시킵니다. 고흐의 원래 직업은 화랑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림을 사고 파는 중개인으로 유명한 화상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미술 관점에 대한 손님과의 잦은 마찰로 화랑 중개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특히 예술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불만과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저들이 저렇게 가난한데 미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로 화랑일에 염증을 느끼게 되죠. 화랑일을 그만둔 고흐는 전도사와 보조목사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소개한 탐광일을 하면서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빈센트는 동생 테오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는 그의 생활과 사람, 그리고 노동, 풍경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스케치해서 보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테오의 권유로 27세 드디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27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고흐는 3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10년간 그린 그림이 2000여 작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그림에 몰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흐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각별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감자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고된 노동 후에 직접 수확한 감자를 먹는 노동의 정직함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고흐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입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아르레 붉은 포도밭. 약 30달러에 팔린 이 그림은 땀 흘리며 추수하는 노동자들을 그려냅니다. 고흐는 늘 노동자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고흐의 작품이 살아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당시 너무 낯선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임페스토 기법이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요하의 고급 단계로 붓이나 페인트 나이프, 손으로 물감을 더 발라서 질감을 살리며 입체적으로 그리는 기법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흐의 그림은 미치광이의 그림으로 외면했죠. 고흐는 특히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랑은 더 노랗게, 더 강렬하게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황시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아르레 밤의 카페, 노란집, 프로방스의 건초 더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흐가 노랑 색감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86년 파리로 건너간 고흐는 당시 예술가들이 가장 애정했던 독주 압생트에 매료됩니다. 녹색 요정이라고 불리는 압생트는 향수를 주 원료로 한 알코올 농도 50에서 70도의 굉장히 독한 술이었습니다. 이 향수에 산토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고흐의 그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고흐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황시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그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이고 고단했지만 세계적인 작품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고흐는 프랑스 남부 아르로 내려가 예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르르는 고흐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고 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죠. 아르르에서 고흐는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꿈꿨고 폴 고갱을 만나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폴 고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티의 여인들을 그린 그 유명한 화가입니다. 고갱은 고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르르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흐와 고갱은 너무나 다른 성향과 예술적 견해 차이가 있었고
둘은 잦은 다툼으로 드디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은 고우와 고갱이 각각 그린 진우 부인의 초상입니다. 좌측은 고우의 작품, 우측은 고갱의 작품인데요. 같은 인물이어도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진우 부인은 고우가 아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인물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서인가요? 책에는 영혼의 향수가 담겨있다고 믿는 고우는 진우 부인 옆에 낡은 책을 놓아 진우 부인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고갱의 그림에는 진우 부인 앞에는 독주인 압생트 술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카페 안의 사람들을 술에 취하거나 여성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들은 고우가 친하게 지낸 친구와 아버지처럼 따르는 우체부 룰랭이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사람들이요. 고우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함부로 표현한 고갱에게 화가 나고 이 둘은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둘은 잦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는데 고우 일생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라는 제목으로 고갱이 고흐를 그린 초상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고흐는 몹시 화가 나서 압생트 술잔을 고갱에게 던지고 둘은 결렬한 언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흐가 화가 난 이유는 바로 고갱의 그림 안에 있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고갱 그림 안에 있는 자신의 눈빛이 매우 흐리멍텅하게 그려져 있었고 이것이 정신발작이 있는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분노하게 되죠. 이 그림은 고흐가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비교해보시면 한눈에 봐도 많이 다릅니다. 선명하고 또렷한 눈동자, 오똑한 콧날, 뭔가 화날만 하네요. 참고로 고갱의 초상화입니다. 고갱님 이럴 수 있나요? 고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자르는 광기어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우가 자른 귀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독일의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고우가 친구와 가족에게 쓴 편지를 분석한 결과 고우의 귀는 고갱이 잘랐다는 설도 있습니다. 서로의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흥분한 고갱이 펜싱검을 가져와서 고우의 귀를 잘랐고 고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우가 이 사실을 감췄다는 설도 있죠. 고우는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반복되는 정신발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고우의 엽기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아르 시민들은 고우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해 고우는 아르를 떠나기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즉시 스스로를 그린 자화상입니다. 고우에게 아르는 예술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곳이었고 가난한 허가 고우에게 초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기꺼이 모델이 되어 주었던 친절한 시민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우에게 등을 돌린 아르 시민에게 고우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생레미에 있는 생폴 요양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생애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시절 생레미의 요양원에서 고우는 최고의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유독 별을 좋아했던 고우는 별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생레미의 요양원 병실에서 바라본 밤하늘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지럽게 나뉜 여러 갈래의 선과 거친 표현,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하늘이 고우의 복잡한 정신을 담아낸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고우의 작품을 보면 좀 입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린 풍경을 감상한다기보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는지 그의 마음에 담긴 풍경을 내가 감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생레미의 요양원을 퇴원해 고우는 파리의 인근 조용한 시골 마을인 오베르슈르 우아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고우의 그림은 좀 더 차분해지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적응을 잘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듯한 무렵 고우는 오베르에 간 지 2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나이 37살이었습니다. 사나운 하늘 아래 밀밭이 엄청나게 펼쳐지고 난 슬픔과 극한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편지를 동생 테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후 그는 밀밭에서 스스로에게 총을 쏩니다. 고우의 죽음에 관한 많은 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살이 아닌 타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타살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최근에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 많은 양의 물감을 주문했다는 것. 둘째,
자살을 하려고 겨눈 부위가 아니라는 점, 즉사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고우가 쏜 총이 사라진 점. 이 점을 미루어 타살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밀밭에서 동네 청소년들이 잘못 겨눈 총에 맞았고 그 소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살한 것으로 가장했다는 총상 분석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는 총에 맞은 뒤 가슴을 움켜쥔 채 1.6km를 걸어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숨을 거둡니다. 살아있을 때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아보지 못한 가난한 화가 고흐. 미치광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외면당했지만 그는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고독한 삶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발작. 번번이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사랑은 늘 불완전했으며 영혼을 쏟은 그의 그림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고스란히 그의 그림 속에 남아 고우가 본 것을 우리도 보게 하고 고우가 느낀 것을 우리도 느끼게 합니다. 그대가 좋아하던 창가에 머리를 기대어 날 보듬어주던 네 모습 그려봐. 여전히 내게 너의 모습. 나는 어떠한 확신도 없고 무언가를 알지도 못하지만 별을 보고 꿈을 꾼다.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 아르레의 별이 된 고우를 만나봤습니다. 고우의 영혼의 동지 동생 태호는 고우가 죽은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석 달 뒤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젠 편안하게 느껴져. 하루하루가 마음속